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인데요. 북한은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쏟아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19분 뒤 한 발이 더 발사됐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밝은 표정으로 발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며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세부 재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년 만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1월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중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간 합의한 대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대단히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라면서도 미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무기 체계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평양 도심에 지을 주택단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문도 열어뒀지만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선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에도 평남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언론들이 먼저 보도하자 우리 군은 발사 사흘 만에 확인해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었고 비공개는 한미가 합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기동향에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2003년 이후 19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draft proposal L7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송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사용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North Korea, unfortunately, is one of the most egreg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we know around the world. 우리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채택 과정에만 참여하는 식으로 소극적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미 간의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이든의 미국은 뭐 북한 어느 국가든 인권 문제를 계속 중요하게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추후에 뭐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겠죠. 결의안이 채택되자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증진과는 무관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대상으로 한 인권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고문과 강제징용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재미난 노름의 끝에는 화가 있다는 유럽 격언을 인용하며 부질없는 인권 제재 노름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관국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북한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그 무력 시위의 강도를 점점 이제 높여가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그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지금 작년 12월서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군 동기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네.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한국 즉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북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직접 나가지도 않았고 북한 매체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2009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면서 북미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북한으로서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의도를 관철시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보고받는 형태로만 취했고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 미사일인데 단거리 쏴서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도발적 의도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발표했을 때 뭐 앞으로 뭐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정도 가지고는 잠 설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결국 미국에 이제 위협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주 로켓을 내세워서 ICBM을 이제 또 한 번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고 부르는 SLBM을 실제로 현재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 실어서 실제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면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주 로켓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럴 경우는 북한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제유나 중유의 추가 감량 위협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LBM을 쏘는 문제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런 능력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SLBM을 발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미 국무부도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지만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1718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탄도 미사일도 금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게 되면 북한이 하나의 레드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연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요. 또 국무부는 규탄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지난주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을 보면은 그 양국에서 아주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 뭐 이제 북한 관련 협력을 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 미중 갈등 국면이 앞으로의 그 대북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방역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요구했던 핵심 이익에 대해서 미국은 인권 문제를 들어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 미중 협력의 장애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 3월 22일 신임 주중 북한 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면서 상당히 이제 북중 우호 협력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체화된다면은 향후 북중 관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협력하는데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의 충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향후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국 국민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 관계까지 단절했는데요.
중국과도 정상끼리 구두 친서를 주고받으며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떠나버린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의 현주소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인공기가 내려진 가운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버스에 짐을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한 지 48시간 만이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는 말레이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On March 17, the Malaysian authority committed the unpardonable crime in the end of the forcibly delivering the innocent citizen of the DPRK to the United States by having charged him with criminal. 양국의 단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국적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에 인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문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불법 접근해 15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 송환된 첫 북한인. 미국 법무부는 지난 22일 문 씨가 워싱턴 DC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는 북한이 배후 조종자로 미국을 거듭 지목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incident is an out and out product of anti-DPRK conspiracy created from the heinous policy of the hostility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 시위로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또 미일 그다음에 한미 이런 협의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북한 인권 문제까지 치고 나오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굉장히 좀 북한으로서는 아주 난처하고 힘든 입장에 취하게끔 하는 방향에서 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고 말레이시아 같이 그런 나라들의 이제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말 그대로 당신들이 발편잡을 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외교 전략은 국제사회 속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북한이 강조해온 이른바 비동맹 운동 회원국과의 외교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 강행 당시에도 각국에선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당시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독일과 미얀마도 북한 외교관 일부를 내보냈다. 멕시코도 지금은 다시 북한 대사를 받아들였지만 당시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자국을 떠나도록 했다. 결국 비동맹 전통을 가진 국가들도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합한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보이는 행보가 자국의 국가 이익 수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리더십의 회복을 외치면서 나온 미국과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북한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형식적이나마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던 북한.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의 불씨도 약해졌다. 그 사이 백악관의 주인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한 새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북미 협상도 예측이 쉽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에 주재하던 외국 외교관들도 대부분 귀국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궤도형 밀차를 끌고 두만강 철교를 건넌 러시아 외교관과 그의 가족들. 러시아 외무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 영상은 북한의 국경 봉쇄 상황과 맞물려 화제가 됐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구두 친서를 교환해 눈길을 끌었다. 受习近平总书记和中共中央指派，中共中央对外联络部部长宋涛于3月22号在北京应约会见朝鲜驻华大使李龙南。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북중 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전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북중 친선이 두 나라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화답했다. 습근 평동지는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정상이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유엔 제재 때문에 거의 모든 그 경제적인 줄이 막혀 있고 속된 말로 북한의 생명줄, 목줄을 중국 경제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거의 유일한 후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북한은 올해 노동당 국제부장에 중국 통인 김성남을 임명했다. 주중 대사도 1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대외 경제담당 부총리였던 리룡남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이 친서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만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거는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핵 개발이라든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하고 미국을 대항하는 외교적 카드로 써먹되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핵을 고도화하는 그런 거는 막으려고 하는 중국의 이제 어떤 두 가지 선에서 북중 외교,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공 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소 동지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시었습니다.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윈 푸종 동지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셨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 이외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진전되지 않는 비핵화 협상과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한의 반미 외교 전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북한 수도 평양에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0대의 살림집이 건설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 지도로 주요 간부들을 대동하고 착공식 현장을 찾았는데요.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건설 자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가 관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인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현장.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2달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매년 10,000세대씩 앞으로 5년간 총 5만 세대의 살림집이 평양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착공식 현장에 올해 첫 현지 지도를 나와 평양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다툼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 넓혀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건물 골조 공사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사에는 역시 군 병력이 투입되는데요. 수도 건설위원회와 청년 돌격대 군인들은 김 위원장 지시에 화답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군민 대단균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평양 여명거리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까지 봉쇄하면서 건설 자재 반입도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도 이번 사업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거창하고 훌륭한 대건설을 벌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배짱이 있으며 이 아름찬 건설 과제를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자신심과 경험, 미천이 있습니다. 당창건 80주년을 맞게 되는 2025년. 김 위원장 주문대로 평양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변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화장품의 양대 산맥인 은하수와 금강산이 최근 기능성 제품 선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2019년 새롭게 단장한 평양의 대성백화점.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인 은하수 매장에는 여성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비타민을 함유한 미백용 화장품과 알로에를 함유한 보습용 화장품을 출시했는데요. 특히 여드름 크림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는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여드름 화장품을 쓴 다음부터는 얼굴이 정말 맑아졌습니다. 은하수 화장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강산 화장품은 노화 방지 기능 제품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금강산의 깨끗한 물로 만든 한방 화장품이 주력 상품인데요. 인삼 추출물과 콜라겐, 비타민 성분이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북한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금강산 화장품 전시장에서는 피부 노화 방지에 좋은 콜라겐 화장품들과 비타민 화장품들을 비롯한 다기능성 화장품들과 여러 가지 기초 화장품들이 손님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개성 고려인삼이 통째로 들어간 이 스킨은 지난해 북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돼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화장품 종합 세트는 우리 돈으로 12만 원이 넘는데도 수요는 꾸준하다고 합니다. 은하수와 금강산 화장품은 국제표준 품질 관리 체계를 도입해 해외 인증까지 취득했는데요. 우리가 연구 개발한 화장품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용량형 있는 지역경제기구인 유라시아 경제동맹의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수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나 나들이 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애견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탈북민 중에는 애견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훈 리포터가 만나고 왔죠. 네, 충남 서산에서 한 탈북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애견 미용 학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수강생들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이 탈북을 하시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으로 놀러 나가자라는 지인의 말에 속아서 따라 나섰다가 인신매매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5년 만에 어렵게 탈출해서 한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천소연 씨의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건물 바깥까지 시끌벅적한 이곳,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애견 미용학원인데요. 강아지 털을 깎는 미용 수업이 한창입니다. 세심하게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는 천소연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소연 씨는 2002년 한국에 온 탈북민인데요. 정착 초기엔 다른 일을 했는데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 3년을 좀 편하게 그 실험실에서도 일했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붙여서 3년 만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와서 이거 샵을 차렸죠. 예산과 천안을 오가며 미용을 배웠고 2015년 애견 미용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소연 씨한테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엉덩이 좀 더 다리, 뒷다리 여기가 지금 앞에는 좀 얄쌍하잖아요. 그럼 뒷다리 조금 더 치고 꼬리를 요만큼 조금 더 커트해 주셔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은퇴하고서 일을 찾다가 저도 이제 이 일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저도 일일 수강생이 되어봤습니다. 먹을 거 여기다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거 맞나요? 네. 예쁘게 해줄게요. 얌전히 있던 것도 잠시. 제 손길이 싫었는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헬로 왜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싶다고 산책하고 싶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원장님 말만 따르더라고요. 알로 왔대요. 소연 씨는 개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미용 중에 손을 물리고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소연 씨가 개들에게 애정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가 앞서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소연 씨. 지인의 말에 속아 1997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동네 아줌마가 또 그 유혹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한 달만 갔다 오면 실컷 놀다 온다. 막 이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분 말 믿고 따라왔다가 그냥 바로 반려간 거죠. 5년간의 중국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집으로 팔려가 아침부터 밤까지 식모로 살았습니다. 중국어가 익숙해지고 나서는 집 밖에 나가 돈벌이도 해야 했는데요. 우리 집은 그런 집에서 안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벽에다 흙 바르는 집, 그 초가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해봤던 걸 다 해본 거죠.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나왔지만 처벌이 두려워 돌아갈 수도 없었던 상황. 결국 소연 씨는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정착 초기엔 평생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부 칠 곳 없었던 시절 반려견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눈물이 제절로 쭉 나는데 강아지가 같이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감정을 읽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강아지한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반려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이던 한빈 씨는 이제는 학원 강사로서 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해서 오셨으면은 뭐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뭐 힘든 것도 다 겪으시고 이 자리까지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사람들 대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좋고 저희 엄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소연 씨. 반려견 새치미가 소연 씨를 반깁니다. 알았죠? 뭐했죠 오늘? 공부했죠? 이상 가족 삼봉이네 완전.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권철희 씨는 멋쩍게 커피를 가지고 나옵니다. 남과 북이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남쪽 제일 최남단, 그 북쪽 최북단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 권철희 씨가 소연 씨와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19년째인데요. 소연 씨는 남편이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고 하네요. 내가 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하면 그래 그거 잘 될 것 같아. 항상 돈을 한산하면 전 진짜 큰 거죠. 부창 부수라고 했던가요? 반려견을 좋아하는 모습이 똑 닮았는데요. 소연 씨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잘 정착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착해서 여기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중국에서의 아픈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에 들어선 소연 씨. 반려견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양 대동강에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다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